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프린트 보고 진도나가시죠. 자, 1번부터 보시면 공동 소유에서 틀린 것입니다. 공유물의 관리 비용, 기타 공조공과 등의 의무 이행을 1년 이상 지체한 공유자가 있는 때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그렇죠? 조심하실 점은 기간 하나 확인하시고 1년이고요. 이때 지분 매수를 청구하려면 대금을 전부 지급해야 한다고 했죠.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고, 2번.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원인 없이 제3자 앞으로 경유된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이거 이제 보존행인데 여기서 확인하실 점 중요한 말은 뭐냐면 일단 제3자 앞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3자는 지분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얼만큼 말소를 구하는 거냐면 전부 말소고,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등기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없는 거죠. 3번.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것이 공유 지분의 과반수 결의에 기한 것이 아닌 이상 다른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3번 중요한 판례였죠. 원래 배타적 점유를 하려면 지분이 얼만큼은 돼야 돼요? 과반수. 근데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과반수 결의에 기한 것이 아닌 이상. 그러면 배타적 점유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다른 소수지분권자도 단독으로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때 이제 인도는 전부를 청구해도 부당이득을 청구할 때는 지분 범위에서만 가능하고요. 4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 변경하지 못한다. 그렇죠? 공유물을 처분 변경할 때는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했고, 조심하실 점은 처분뿐만 아니라 변경의 경우에도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했죠. 5번. 공유물 분할에 있어서는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 등기에 협력하지 않으면 다시 소로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5번 틀렸죠. 이미 지금 협의가 성립됐죠. 재판상 분할을 청구하려면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어야 되죠. 이미 성립됐다면 이때는 재판상 분할이 아니라 이행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라고 했죠. 5번 틀렸고, 2번. 법정지상권 및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어느 하나만을 처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 지상권 할 때 지상권은 지상물과 운명을 함께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상권만 분리양도할 수 있다라고 했죠. 1번 바로 정답이죠. 틀렸고, 2번. 건물 공유자 1인. 자, 여기까지 읽으면 답이 나와야 돼요. 건물 공유자 1인 이러면 법정지상권 인정돼야 안 돼? 된다라고 했죠. 마지막에 성립한다. 우리가 비교했던 건 토지 공유 사건에서 토지 공유에서 지분을 전매했다 이러면 인정 안 된다고 했고, 건물 공유 사건에서는 인정된다. 성립한다 맞고요. 3번.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는 핵심어가 뭐예요? 전세권 설정자죠. 전세권자에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인정한다고요? 전세권 설정자. 생소하세요?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고 갑이 이제 건물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었는데 요거를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을 해준 거죠. 이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305조에서 법정이상권을 규정하는데 요거는 전세권자에게 인정하는 거예요? 전세권 설정자예요? 이건 언제나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하는 거니까 요게 시험에 틀리게 나오면 설정자를 전세권자로 바꾸는 거 그거밖에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전세권자에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항상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합니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4번.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은 그 대지를 점유 사용함으로 인해 얻은 이득을 대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4번도 많이 봤던 거죠. 그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샀어요.
그럼 이 사람은 등기해야 지상권자예요? 안 해도 돼요? 해야죠. 경매로 취득하면 등기 안 해도 되지만 일반 양수는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럼 등기를 안 하면 아직 지상권자는 아니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철거하라고 하면 철거해야 돼요? 철거에 대항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다라고 했죠. 예. 지금 우리 이거 복습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예습이 아니고 복습. 갑이 토지 소유자고 을이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얘는 등기 안 해도 돼요. 그죠? 등기 안 해도 되는데 을이 이 건물을 병에게 팔았다. 그러면 이 건물을 팔았으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건물 소유권 등기만 한다고 지상권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지상권의 이전 등기를 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병이 이 지상권 딸린 건물을 경락받은 거면 등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럼 얘는 이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요하는데 아직 등기가 안 돼 있어요. 우리 아직 지 이름으로도 등기를 안 했다고 했죠. 그러면 얘는 현재 지상권자가 아니죠. 등기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등기 안 하셨으니 건물을 철거하시오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거 신의 측에 반한다라고 했죠. 법정 지상권이 딸린 건물을 양수한 자는 지상권의 등기 없이도 토지 소유자의 철거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이건 신의 측에 반하고, 왜냐하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등기 절차에 협조해 줄 사람이고요. 이 병은 물론 아직 지상권자는 아니지만 곧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고, 그러한 지위에 있는 자에게 의무자가 철거를 구하는 건 신의 측상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갑이 병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당이득은 청구할 수 있죠. 공짜로 쓰는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지문 다시 볼게요. 4번.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은 그 대지를 점유 사용함으로 인해 얻은 이득을 대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OX? 예, 지금 여기에 이 그림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건물 철거는 안 해도 되지만 토지를 점유 사용함으로 얻는 이득은 부당이득이니까 그건 돌려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오늘 힘든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자, 5번 보죠. 5번.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는 관습상의 법정이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관습상의 법정이상권의 성질을 묻는 건데, 관습상 이상권은 강행 규정이에요, 임의적이에요? 임의적이죠. 그러니까 이건 철거 합의가 있었다면 취득할 수 없고, 근데 만약에 법정지상권이라고 한다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지를 물으면 철거 특약이 있을 때 인정돼야 안 돼? 우리가 이제 법정지상권이라고만 하면 뭘 말하는 거야? 저당물 경매. 우리 이제 법정지상권 하면 관습상의 지상권하고 366조를 봤잖아요. 이 366조는 생략될 수 있어요. 법정지상권 하면 그게 바로 366조인데 그건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강행 규정. 그건 철거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거고요. 관습상의 지상권은 철거 특약이 있으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5번은 옳은 지문이고요. 3번. 전세권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도 대지 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 전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1번 틀렸죠. 1번은 이거 우리가 뭐 할 때 봤냐면 일물일권주의 할 때 봤어요. 그러니까 법정지상권하고 전세권하고 권리의 종류는 다른데 성질이 같다고 했죠. 따라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땅에다가 전세권을 또 설정할 수는 없죠. 충돌되니까. 2번. 전세금의 지급은 현실적으로 수수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 2번은 간단한 거지만 자주 출제됐던 거고요. 3번.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갱신 등기 없이도 전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3번도 역시 많이 나왔던 거죠.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은 등기할 필요 없고요.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했죠. 4번.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4번은 뭐 더 많이 나왔던 판례죠. 일부 전세권의 효력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전세권은
목적물 전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있는데 일부 전세권자가 전부를 경매할 수는 없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5번. 장래에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전세권과 분리하여 그 조건부 채권을 전세권 존속 중에도 양도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은 전세권 존속 중에는 전세금 채권만 분리 양도할 수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분리 양도하려면 지금처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냐면 조건부로 양도하는 건 가능하다라고 했죠. 자, 여기까지 봤고요. 그리고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 전세권 보다가 좀 말았죠? 너무 오랜만에 뵈가지고 다 까먹고 어디 했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야지. 오늘 소멸 들어갈 차례일까요? 363쪽. 전세권의 이제 소멸인데, 먼저 소멸 사유. 일반적인 소멸 사유와 이제 특유한 소멸 사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멸 사유는 뭐 목적물의 멸실, 기간 만료, 혼동 등등 이런 거 있고요. 그러면 전세권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소멸 사유는 뭐가 있었냐면, 만약에 용법에 위반되면, 용법에 위반해서 사용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소멸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법에서 뭐라고 규정했냐면 용도에 조차 사용 수익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용법에 위반되면 소멸 청구하고, 그리고 기간 정함이 없는 경우가 있었어요. 기간의 정함이 없다. 그럼 기간의 정함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소멸 청구예요, 통고예요? 통고할 수 있죠. 얘기했지만 소멸 청구랑 소멸 통고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소멸 청구는 청구가 도달되면 즉시 소멸하는 게 원칙이고요. 소멸 통고라는 것은 도달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야 소멸해요. 그럼 전세권의 경우에 소멸 통고가 있으면 도달되고 얼마가 있어야 소멸돼요? 6개월이죠. 우리 임대차에서도 차임을 2기 이상 안 내면 해지할 수 있잖아요. 해지 통고라고 하면 성질이 좀 다르죠. 해지 통고는 어디서 나오냐면 임대차에서도 법정갱신이 되면 기간 정함이 없게 되죠. 그럼 기간 정함이 없으면 당사자는 해지 통고할 수 있는데 그건 통고가 도달되고 바로 소멸이에요. 일정 기간이 지나야 돼요. 일정 기간. 그러니까 임차인이 하면 얼마가? 민법에서 임차인이 하면 1개월, 임대인이 하면 6개월. 그렇죠? 예. 그랬었어요. 이제 우리 지난주에 정리했던 거잖아요. 법정갱신할 때. 그래서 전세권은 6개월. 임대차는 임대인이 하면 6개월, 임차인이 하면 1개월. 주임법이나 상임법은 임대인은 할 수 없고 임차인이 하면 3개월. 그렇죠? 6661X3 이랬잖아요. 그죠? 예. 그렇고 목적물의 멸실. 원래 이제 목적물의 멸실은 모든 물권의 공통적인 소멸 사유인데 전세권에서는 별도 규정을 둬가지고 따로 이제 뽑아서 보는데요. 이때 멸실된 것이 불가항력으로 멸실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전세권자의 책임으로 멸실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불가항력으로 멸실되면 멸실 부분의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전세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항력으로 멸실되면 당연히 있죠. 전세권자 잘못이 아니니까. 근데 전세권자의 잘못으로 멸실되었다라고 하면 이건 전세권자가 잘못한 거니까 뭘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해야죠. 근데 설정자는 이미 뭘 받아뒀죠? 전세금. 이 전세금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냐면 보증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설정자는 전세금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충당. 그렇죠. 우리 전문용어로 깐다 이랬었잖아요. 그죠? 예. 충당하고 남는 거 있으면 돌려주고 부족하면 더 받으면 되고요. 여기 이제 소멸 사유고, 소멸 사유는 크게 중요하진 않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소멸의 효과가 중요하죠. 그럼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서로 돌려줘야죠. 설정자는 전세금을 돌려주고 전세권자는 인도와 말소에 필요한 등기 서류를 교부해야 되는데 둘은 무슨 관계냐면
동시이행 관계야. 그래서 갑이 을한테 전세권을 설정해 줬는데 전세권이 소멸되면 갑은 을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고 을은 갑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말소에 필요한 등기 서류를 교부하는데 둘은 동시에 이행을 해야 돼요. 이건 뭐 법조문에서 정하는 동시행 당연한 건데 여기서 조심하실 점은 뭐냐면 갑이 전세금을 안 줘요. 그럼 전세금을 못 받았으면 얘는 담보권자로 목적물을 뭐 할 수 있냐면 경매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이 둘이 동시행 항변권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경매를 바로 실행할 수가 없다고 했죠. 이게 경매가 실행되려면 이 갑이라는 사람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선 경매가 안 되기 때문에 얘가 뭘 해야 되냐면 먼저 인도와 등기를 제공해서 이행지체에 빠뜨린 다음이라야 경매가 시작될 수 있다.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집행 개시 요건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꼭 뭐 전세권에서뿐만 아니라 동시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동시행의 항변권이 인정된다는 것은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행을 거절하는 게 부당한 거예요, 정당한 거예요? 동시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면 정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남의 부동산을 경매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부당하게 되는 것을 얘가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만들려면 뭘 하라고요? 그렇죠. 반대 의무를 먼저 이행해서 이행지체에 빠뜨려야만 경매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거를 여기서 이제 강조해서 보는 게 중요한 예외가 있잖아요. 집행개시요건에 대한 중요한 예외. 이거 우리가 어디서 봤어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임법과 상임법에서는 반대 의무 이행 제공 없이도 경매가 시작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주택을 임대차 해주었다. 그럼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고요. 을은 주택을 상가 건물을 인도해야 되는데 둘은 무슨 관계냐면 동시행 관계예요. 근데 얘가 보증금을 안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보증금 채권자로서 이 주택을 강제 경매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도 둘이 동시행 관계니까 이 경매가 시작되려면 원칙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도를 먼저 해서 얘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경매가 시작되겠죠. 그게 바로 집행개시 요건이에요. 근데 주임법과 상임법에서는 이 의뢰하는 임차인이 인도를 하지 않고도 경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집행개시 요건의 중요한 예외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는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경매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럼 언제 인도를 해야 되죠? 보증금을 수령할 때. 그러니까 경매법원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으려면 경락인에게 인도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왜 이게 이럴 수밖에 없다고 했냐면 이 주택임차인의 대항 요건은 뭐야? 인도와 주민등록이죠. 그럼 지금 인도와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경매 시에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무슨 요건이에요, 이건? 대항 요건이고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확정일자를 갖춰야 돼요. 이 상태가 되어야 우선 변제를 받는데, 그러면 이 대항 요건은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는 일시적이면 돼요? 계속돼야 돼요? 계속돼야죠. 언제까지요? 그렇죠. 배당 요구 종기까지. 이것도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라는 거.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집행개시 요건에 따라서 이 주택을 인도해야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인도를 해버리면 대항 요건이 남아요? 소멸해요? 소멸하죠. 그러면 대항 요건이 소멸되면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러면 경매를 하나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임차인을 위해서 인도하지 않고도 대항 요건이 지속이 돼야 되니까 인도하지 않고도 경매가 실행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고. 그래서 기억하실 점은 집행개시 요건하고 이제 집행개시 요건의 예외고요. 그리고 그 전세권도 담보권자니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사례로 볼 때 첫 번째 사례는 갑이 부동산을 소유하는데 A가 저당권자, B가 전세권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매가 실행됩니다. 경매가 실행되면 B의 전세권은 존속해요, 소멸해요?
당연히 이제 소멸하겠죠. 선순위가 저당권이니까. 그럼 1순위로 누가 배당을 받냐면 저당권, 그 다음에 2순위로 전세권. 이렇게 이제 배당을 받는 거고요. 그럼 두 번째 그림은 답이 소유자인데 A가 먼저 전세권을 설정했고 두 번째로 B가 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경매가 실행되면 A의 전세권은 존속해요, 소멸해요? 이건 저당권보다 말소 기준보다 위에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존속합니다. 근데 조심하실 점은 언제나 존속한다라고 하면 틀리죠. 얘가 뭘 하면 소멸한다고 했냐면 배당 요구.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그때는 소멸합니다. 그러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이제 1순위로 누가 배당을 받는 거야? A가 배당받고 그 다음에 B 이렇게 받는 거죠. 이 두 가지 그림 구별해 두시고 근데 만약에 이 그림에서 3번에 C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C라는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이 B의 전세권은 존속해요, 소멸해요?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고 했던 게 얘가 경매를 실행한다고 해서 얘보다 위에 있다고 존속하는 게 아니라 얘부터 소멸할 거 아니에요. 말소 기준이 가장 빠른 저당권이니까 누가 경매를 실행하든지 간에 제일 빠른 저당권부터 전부 다 소멸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경매 시에 전세권의 존속 여부는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자와의 순위에 따른다라고 하면 OX예요. 틀려요. 얘가 신청했을 때 얘랑 순위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누가 신청하든지 간에 말소 기준 권리, 가장 빠른 저당권과의 선후를 따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혼동하시면 안 되니까 요거 우리 시험에도 한번 나왔었으니까 다시 한번 좀 보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지문 우리 문제할 때 나온 거 일부 전세권. 무지하게 중요한 거였죠.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 있는데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을이 일부분에만 전세권을 설정했다. 용익물권이니까 가능하죠. 그러면 일부 전세권자가 경매가 실행될 때 목적물 전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누가 경매를 실행하면 거기에 묻어가지고 순위에 따라 우선 변제를 전부로부터 받아요. 그런데 얘가 이 목적물 전부를 뭐 할 수는 없냐면 경매 신청할 수는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건물에요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럼 저당권은 일부에 설정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용익물권이 일부에 되는 거고 그럼 등기부상으로 A가 1순위 저당권, 그 다음에 을이 일부의 전세권 이렇게 좀 돼 있어요. 근데 이 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아서 경매를 실행합니다. 그럼 얘는 당연히 목적물 얼만큼을 경매하는 거야? 전부를 경매하겠죠. 그러면 이 전부로부터 배당 들어가는데 전부로부터 1순위로 누가 배당을 받아요? A가 받고 2순위로 을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전세권자도 목적물 전부가 경매되면 전부로부터 뭘 받을 수는 있다고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요 일부 전세권자가 내 전세금을 안 주니까 네 건물을 다 경매하겠다. 그건 돼 안 돼? 그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좀 구별해 두시면 되겠고요. 소멸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뭐 전세권자, 건물 전세권자는 지상물 매수예요, 부속물 매수예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고 그리고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토지 전세권자에게 우리 판례가 뭘 인정해주고 있었냐면 지상물 매수.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빌렸다라고 하면 건물 임대차, 건물 전세권 이건 전부 다 부속물 매수로 가는 거고요. 토지를 빌리는 건 뭐 있어요? 지상권, 토지 임대차, 토지 전세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되냐면 지상물 매수죠. 그 내용들이 뭐 다음 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고 문제를 좀 볼게요. 367쪽. 367쪽 전세권에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므로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없다. 틀렸죠? 계속 출제가 되고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고요. 2번.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해야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또 나왔죠? 틀렸어요. 등기 없이도 대항하고 3번.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6개월이 경과해야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 통고를 할 수 있다. 뭐가 틀렸어요? 이건? 그렇죠.
6개월이 지나야 통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통고가 도달되고 6개월이 경과해야 소멸하는 거죠. 틀렸고 4번. 근데 앞에 토지전세권이라고 써준 이유는 뭐겠어요? 건물전세권은 안 들어가고 토지만 들어간 이유가 뭐겠어요? 건물전세권은 최단기간 제한이 있죠. 건물전세권은 최단기간 얼마가 보장돼요? 1년. 그래서 건물전세권에만 인정되는 게 최단기간 1년하고 또 뭐 있었냐면 법정갱신. 법정갱신. 예. 4번 볼게요. 예. 건물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상린관계는 소유자뿐 아니라 전세권자, 지상권자, 임차권자에게 다 인정이 된다고 했고요. 5번. 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기간 만료되면 등기하지 않아도 전세권의 용익적 성질은 바로 소멸이 되죠. 옳은 지문은 그러면 5번이 옳은 지문.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용익물권을 봤고요. 그다음 담보물권인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자, 369쪽에 이제 그 담보물권의 본질에서 통유성, 부종성 나오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수반성, 그 다음에 이제 불가분성, 물상대위성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우리가 전세권 할 때 한번 살펴봤던 거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유치권이 나옵니다. 유치권. 371쪽에 법정담보물권 1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치권은 당사자가 계약으로 만들어내는 권리가 아니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당권하고 질권, 저당권과 질권은 법정담보예요, 약정담보예요. 그건 약정, 계약하는 건데 이건 계약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중개사법 시간에 중개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볼 때 유치권의 성립은 중개 대상이 돼야 안 돼요. 될 수가 없죠. 이거는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당연히 만들어지는 거니까 중개할 문제가 될 수 없고, 만약에 유치권을 양도한다면 중개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양도한다는 건 당사자가 뭘 하는 거니까, 합의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민법이나 잘 가르치지. 371쪽에 그래서 법정담보물권을 보시고, 그 다음에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인데 불가분성에서는 그 다세대 주택 창호공사 판례 좀 확인하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10개 세대가 이렇게 있는데 10개 세대 갑이라는 사람이 창호공사를 했어요. 근데 창호공사 대금을 못 받은 상황이다. 이게 예를 들어 뭐 호수당 1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 받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갑은 이 창호공사 대금을 못 받으면 목적물을 유치하여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근데 이 갑이 건물 전부를 점유한 게 아니라 요 501호 한 세대만을 점유했대요. 501호 한 세대만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 갑이 행사하고 있는 채권은 10분의 1에 해당되는 100만 원만 행사하는 거예요. 채권 전부예요. 채권 전부에 대해서 행사한다라는 거고요. 채권 전부. 근데 물론 얘가 유치권이 인정되는 건 전부가 인정돼요. 501호가 인정되는 거예요. 당연히 501호겠죠. 점유는 뭐만 하니까? 501호만 하니까. 이게 작년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그럼 이 갑이라는 사람은 502호와 501호를 한꺼번에 경매할 수 있다. OX요.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만 경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어디에만 유치권이 인정돼요? 501호에 대한 유치권이 인정이 되고, 그러면 요것만 경매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얘가 행사하고 있는 채권은 얼마냐면 100만 원이 아니라 채권 전부 1000만 원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잠깐 보면 그 370쪽이에요. 370쪽에 그 물상대비 끝에서 넷째 줄에 아니군요. 371쪽이군요. 예. 죄송합니다. 371쪽에 맨 밑에 4번 불가분성이죠. 둘째 줄에 보세요. 괄호 4번의 둘째 줄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다세대 주택의 창호 등의 공사를 완성한 하수구빈이 공사대금 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다세대 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은 위 한 세대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만이 아니라 다세대 주택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 채권 잔액 전부를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그런데 유치권이 인정되는 건 전부예요, 점유하는 곳이에요. 그건 점유하는 곳만 인정이 되고, 그리고 그 밑에 핵심에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모두 인정이 안 돼요. 물상대유도 인정이 안 되고, 유치권을 보면 유치권의 의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채권 담보를 위해 목적물을 인도 거절할 권리고요. 유치권에서는 성립 요건 이제 핵심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 유치권 성립 요건을 보면 일단 목적물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일단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다 인정이 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목적물은 반드시 타인 소유여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 부동산 또는 뭐 동산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인정될 수 없다. 이때 타인 소유면 되고요. 채무자 소유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께 아니라 하더라도 타인 소유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갑이 을한테 시계를 맡겼어요. 고쳐달라고. 그러면 을은 시계 수리비를 받아야 되는데 수리비를 안 주면 을은 시계 인도를 거절하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 시계의 실제 소유자는 병이었어요. 병이 소유자인데 갑이 빌려서 사용하다가 수리를 맡긴 겁니다. 그럼 일단 수리비 채무자는 누구야? 얘가 채무자죠. 근데 소유자는 병이죠. 그러니까 이 병이 을한테 와서 그거 내 거다 돌려달라라고 하면 을은 병에게 인도해야 돼요,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죠. 이게 타인 소유면 되는 것이지 채무자 소유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이제 판례 좀 조심하실 점이,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자기 재료와 노력으로,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했다.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했다면 이건 누구 부동산이에요? 이건 수급인 소유죠. 수급인 소유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유치권이 행사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도급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수급인 을이 건물을 완성했다. 그러면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수급인이 건물을 완성하면 이 건물은 누구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급계약에 따라서 도급인 거예요. 도급인. 그러니까 이 을이 공사대금을 안 주면 당신 건물 못 주겠다라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거죠. 근데 지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수급인이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지었다. 이렇게 말하면 이 건물은 누구께 되냐면 수급인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자기 비용으로 자기 노력으로 건물을 지은 건 자기 거니까 갑에게 공사대금 안 주면 건물 못 줘라고 유치권 행사할 수 없는 거죠.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당연히 누구 거야 돼요? 타인물, 갑이죠. 그러니까 유치권이라는 건 돈 안 주면 네 거 안 준다? 이게 유치권이지, 돈 안 주면 내 거 안 줄래? 이건 유치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타인 물건이어야 되기 때문에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이 지어졌다. 이런 말 나오면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고요.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됐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 표현을 쓰지 않고 아예 그냥 쉽게 이 말을 그냥 써버렸어요. 건물이 수급인 소유라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유치권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이에요.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지었다 이런 말 나오면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련성이죠. 결련성이라는 것은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결련성을 요구한다라고 했고요. 근데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하고의 결련성은 요구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권과 점유가 동시에 성립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이 먼저 생기고 나중에 점유를 취득해도 되고요. 점유하고 있던 도중에 채권이 발생해도 유치권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했죠.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결련성이 요구된다는 건데,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유치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봤던 대표적인 사례는 뭐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말도 있었고, 말 판례도 있었고, 유치권이 인정되는 건 대표적으로 비용, 뭐 필요비라든지 유익비, 그러니까 임차인이 투여한 필요비나 유익비는 목적물에 들어간 거야. 이건 결련성이 인정이 되고, 또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도 목적물에 투여된 거니까 유치권이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수리비도 그 목적물을 고친 거니까 유치권이 인정이 돼요. 그리고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 그러니까 이 손해배상 채권이 목적물로부터 나왔다면 유치권이 인정이 되고요. 이거 볼 때 우리가 봤던 판례가 뭐였냐면 말판례였죠. 그러니까 옆집 말이 뛰쳐나와서 우리 밭을 막 밟아가지고 작물을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말주인에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그 말을 잡고 손해배상 안 해주면 당신 말을 못 주겠다라고 인도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하면 이때는 손해배상이 어디서 나왔으니까? 목적물로부터 나왔으니까. 우리가 판례는 아니지만 어떤 얘기도 했었냐면 개 얘기도 있잖아요. 동네 나갔다가 옆집 개가 물었다. 그럼 개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개 잡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건 손해배상이 어디서 나왔으니까? 개. 목적물로부터 나오면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러면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라고 했던 거, 유치권이 인정 안 되는 것들, 인정 안 되는 건 시험에 계속 나오죠.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보증금, 임차 보증금, 그리고 권리금. 이게 이제 각종 시험에 고전적으로 제일 많이 나왔던 판례. 보증금하고 권리금은 유치권 안 되고, 그리고 매매대금. 자, 매매대금도 매매 계약에서 나온 거지 목적물에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고, 그리고 특히 매매대금은 형태를 바꿔서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을 했는데 외상대금. 그러니까 외상대금도 결국 뭐예요? 매매대금인 거죠. 또는 뭐 물품 계약을 하고 물품 매매대금, 물품대금. 또는 뭐 매수자금. 그러니까 이런 말 나오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안 되는 거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지상물 매수나 부속물 매수 가지고 유치권 안 되고요. 그리고 목적물로부터 나온 손해배상이 아니라 의무 위반, 채무 불이행으로부터 나온 손해배상. 이런 것들은 유치권이 인정될 수 없어요. 그래서 목적물로부터 나온 손해배상은 유치권이 인정이 되는데 목적물이 아니라 채무 불이행, 의무 위반으로부터 나오면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하고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하고요. 매수인에게 인도를 했어요. 대금도 받았고. 근데 이 갑이 병에게 이중으로 매매하고 등기를 넘겼다. 그럼 이중 매매는 유효니까 누가 소유자냐면 병이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러면 이 병이 그거 내 거니까 주세요라고 했을 때 을이요. 나 갑한테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거 있는데 이 손해배상 채권을 위해서 이 목적물을 돌려줄 수 없다라고 유치권을 병에게 행사할 수 있느냐?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목적물에서 나온 손해배상이 아니라 갑이라는 사람의 채무 불이행, 의무 위반으로부터 나온 거죠. 그럼 목적물하고는 결련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의무 위반, 채무 불이행으로 나온 손해배상은 목적물하고는 상관성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점 조심하시고요. 구별되셨죠? 근데 아까 개나 말은 그 자체로부터 손해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유치권이 인정이 돼요. 구별되셨죠? 조금만 더 하면, 그럼 예를 들어서 도급계약을 했어요. 도급계약을 하면 요 공사대금에 대해서 유치권이 인정이 돼요. 근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뭐가 발생이 되겠어요? 약속한 날에 안 주면. 지연 대상이죠. 그게 채무 불이행에 의한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이 돼요. 그러면 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채권 가지고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된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이지만 시작점이 공사대금이에요. 그럼 이 공사대금이라는 건 원래 유치권이 돼야 안 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라 하더라도 동일선상에 있기 때문에 유치권이 인정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요거는 그냥 의무위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잖아요. 이런 건 목적물하고 상관성이 애초부터 없죠. 안 돼요. 그러면 구별하셨는지 확인해 보면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필요비와 유익비를 썼어요. 그럼 임대인은 그 비용을 줘야죠. 근데 임대인이 그 비용을 안 주는 거야.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한 지연배상이 발생합니다. 그 지연배상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에요. 그러니까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 발생하면 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유치권이 인정돼야 안 돼요?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뭐가 되니까? 비용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하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여기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 발생이 되면 이건 유치권이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점이 원래 유치권이 되는 거니까. 구별해 두시고. 이것도 몇 번 출제됐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권과 점유가 동시에 성립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뭐가 먼저 생기느냐는 상관없는 거고요. 목적물하고만 결련성이 있으면 된다라고 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변제기가 도래해야죠.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유치권은 인정될 수 없죠.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많이 봤던 게 뭐냐면 점유자 회복자 관계할 때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여해 줄 수 있는 게 있었죠. 뭐예요? 유익비. 유익비는 필요비는 안 되지만 유익비는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그럼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여하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여했다는 건 변제기가 연장된 거잖아요. 그럼 연장되었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유치권이 행사될 수 없다라고 했고, 그리고 적법한 점유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법 점유자에게는 유치권이 인정될 수 없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이게 적법 점유인지 불법 점유인지 누가 입증하느냐? 입증 책임.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적법 점유임을 입증해야 돼요? 아니면 유치권을 배척하려는 자가 불법 점유를 입증해야 돼요? 그렇죠. 유치권을 배척하려는 자가 입증을 해야 한다. 일단 점유하고 있으면 불법 점유로 추정돼요? 적법 점유로 추정돼요? 적법 점유. 물론 이 권리적법의 추정이 부동산에는 적용 안 되고 동산에만 적용한다고 했지만 부동산이라고 해서 불법 점유로 추정한다는 얘기는 아닌 거야.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의 공신력을 더 우선하겠다는 것이지 부동산을 점유할 때는 불법 점유가 아니라 그것도 기본적으로 적법 점유이기 때문에 그걸 배척하려는 사람이 불법 점유를 입증해서 깨뜨려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고. 그리고 이 점유는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도 인정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판례가 있었죠. 간접 점유를 해도 되는데 누구에게 직접 점유를 하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방식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건 절대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건 안 된다고 했고 중요하고 여러 차례 나왔던 거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점유와 위에 나온 채권과 점유를 갖춰서 유치권을 취득해서 경락인에게 대항하려면 언제까지 채권과 점유가 취득돼야 돼요? 경락인에게 대항하려면 압류 전까지. 그렇죠? 그래서 압류 전까지 채권과 점유. 그래서 유치권이 발생이 돼야 돼요. 압류 전까지 이걸 취득해야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가압류 전까지예요, 압류 전까지.
이거 가압류 전까지라고 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이거죠. 어떤 부동산에 압류가 되었다. 그러면 어떤 부동산이 압류가 되는 건 뭘 하면 압류된 것으로 봐요? 부동산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하면 압류가 된 것으로 보죠. 근데 압류하기 전에 보통 뭘 하는 경우도 있냐면 가압류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가압류 후에 채권과 점유가 취득되어 유치권이 성립되었다. 그러면 가압류 후라더라도 압류되기 전에 취득한 거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압류된 이후에 채권과 점유를 취득하면 일단 유치권은 성립돼야 안 돼요. 성립되죠. 요건을 갖추면 성립에는 지장이 없어요. 성립은 되는데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고요?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압류 전까지 갖춰야만 경락인에게 대항한다. 우리 이거 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기하면서 몇 번 중요하게 나온 게 지금 첫 번째 보신 게 뭐냐면 유치권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하려면 압류 전까지 갖춰야 된다. 첫 번째 봤고 또 우리 저당권에 가면 그 얘기가 나와요. 저당권의 효력은 과실에 미쳐요, 안 미쳐요? 과실에. 목적물은 저당권자가 점유해요, 설정자가 점유해요? 설정자가. 그러면 설정자가 과실을 취득하는 거지 저당권의 효력은 과실에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미쳐요? 압류하면. 압류하면 그 후에 발생하는 과실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설정자가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때 압류란 얘기 한번 봤었고 또 언제 봤냐면 주임법 상임법 할 때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할 때 봤어요. 그러니까 소액보증금을 최우선 변제 받으려면 확정일자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대항요건만 갖추면 돼요. 근데 언제까지 대항요건 갖춰야 돼요? 압류 전까지. 경매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대항요건을 갖춰야 최우선 변제를 해준다고 했고 또 요 얘기 언제 지난주에도 한번 나왔죠? 지난주에 뭐 할 때 봤냐면 관습상의 법정이상권 얘기할 때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해야 한다고 했는데 강제경매는 언제 동일인 소유한다고 했어요? 366조는 저당권 설정 당시, 관습상은 처분 시에 동일인 소유해야 되는데 강제경매는 예전 판례가 매각대금 완납시라고 했는데 그 판례가 폐기됐다고 했어요? 그럼 언제라고 했어요? 압류 또는 가압류시. 압류 또는 가압류시. 근데 만약에 압류 또는 가압류에 선행하는 저당권이 있었다면 그때는 뭐가 기준이라고 했냐면 저당권 설정시라고 했던 거죠. 예, 그랬었어요. 여기까지. 마지막 요건. 요즘에 2차 공부하시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좀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또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배제 특약이 없어야 돼요. 배제 특약이 없을 것. 그러니까 배제 특약의 부존재. 그러니까 유치권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제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은 인정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여러 차례 뭐가 나오냐면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므로 배제 특약은 무효이다. OX예요. 틀려요. 법정 담보 물권인 건 맞는데 얼마든지 당사자가 배제 특약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에요. 이렇게 갖춰지면 유치권이 성립되고요. 그럼 유치권이 성립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효력의 문제가 생기겠죠. 효력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시죠.